안녕하십니까. 2021 지역신문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특별세션 1회 사회를 맡게 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김찬영 위원입니다. 오늘 특별세션 1은 전북 오래된 마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다를 주제로 전라일보 김장천 부장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고 이선주 전주시 마을 다가동 출사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특별 세션은 컨퍼런스 개최 지역의 우선 지원 대상사 선정사들께서 기획해 주신 것입니다. 전북 지역의 이슈, 문화, 여론 등을 알리고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특별 세션 1은 전라일보에서 함께 협력하여 기획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라일보 김장천 부장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일보에서 사회부를 맡고 있는 김장천 기자입니다. 기자 생활을 생각해 보니까 올해로 딱 만 21년이 지나고 22년 차를 접어들었습니다. 주로 제가 글을 쓰다 보는 역할만 했지 이게 이런 연단에 서서 말하기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많이 이해해 주시고 나름대로 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북 오래된 마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다입니다. 이 주제는 전라일보에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기획 취재에 신청을 했고 이게 공모가 선정돼서 지금 기획으로 연재 중인 내용입니다. 대부분 모든 지역이 우리나라 지역이 다 그러겠지만 초고령 사회로 지금 급속도로 나아가고 있고 수도권이나 세종시 일부를 제외하고는 인구 감소 현상이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역 소멸을 겪는다. 20년 후에는 한 30%의 지역이 없어질 것이라는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기획 취재를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 구락, 동네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동네에 대해서 우리 마을의 역사도 알아보고 우리 마을에 있는 무슨 바위, 무슨 고개, 무슨 나무, 무슨 기념물들이 있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더라도 단편적으로 말고 좀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기획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곳 앞으로 살아갈 곳 그리고 또 내 후손들이 살아갈 곳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더 가지기 위해서 오늘 이런 주제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주제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우리 마을, 우리 동네 스토리텔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스토리텔링 하니까 과거 한 14,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동아리 선배들하고 MT 아닌 MT를 가게 됐는데 어느 선배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자기가 90년대 초에 군대를 제대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시대가 변했다. 그때가 무슨 시대였지? 근데 뜬금없는 말이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딱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90년대 초반이 되니까 갑자기 우리 사회가 헬스 세대가 돼버렸어. 다들 헬스장도 막 생겨나지. 다 몸짱 만들어야겠다고 하면서 헬스장도 끊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참석했던 저희들도 마저 다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가 또 이어서 말했습니다. 야, 90년대 초가 지나서 중반으로 넘어가는데 시대가 또 바뀌었다. 그때는 무슨 세대였냐. 그때도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었죠. 근데 그 선배가 또 말했습니다. 야, 90년대 중반 넘어서부터는 우리 사회가 엘빙 시대로 변했다. 녹색 식물을 찾고 고기를 먹더라도 채소를 곁들이고 그다음에 물을 먹더라도 내 몸에 좋은 거.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그 당시에 또 그 생수라는 그 브랜드가 굉장히 많이 속출했습니다. 그래서 맞다. 엘뱅이다. 그러면서 엘뱅 다음에는
무슨 세대가 왔느냐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저희들도 감을 잡고 아 그다음부터는 힐링 세대잖아요. 오 맞죠 힐링. 또 그때 생각해 보니까 또 그때 막 얘기했죠. 그 힐링 세대가 이렇게 사회나 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 변한 게 아니라 그때는 또 자치단체들도 그 힐링을 테마로 한 여러 가지 관광 정책들을 쏟아낼 시대였습니다. 아 그러면서 아 맞습니다 선배님. 그래요. 그러면서 그리고 끝날 줄 알았죠. 야 힐링 세대 다음에 또 무슨 세대가 왔어? 2010년 넘었으니까 말 그대로 스토리텔링 세대가 왔습니다. 이야기가 있는데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 내가 포함된 게 있어야 모든 게 된다. 관광도 마찬가지다. 내 이야기가 있는 곳이 나를 끌리면 된다. 그러면서 그 선배가 예를 들어준 게 있습니다. 우리 전주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칼국수 집이 있어. 그 인터넷 찾아보면 맛집이라고 소문나 있고 줄을 서서 먹었던 곳이야. 근데 그 맛집은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약간 별로 아니야. 옛날 뭐 고향의 맛, 엄마의 맛, 할머니 맛이 그 탤런트 개매자 맛이잖아요. 근데 그런데 건강하고는 상관없는데 자기는 이제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전주 내려올 때마다 꼭 아이들을 데리고 그 칼국수집을 간답니다. 왜? 그때 300원, 350원이 없어서 못 먹었던 곳. 그리고 또 그곳은 전주에서 좀 이름 있는 요구하고 바로 붙어 있던 곳. 그래서 내 이야기가 살아 숨지기 때문에 자기 자녀를 데리고 꼭 명절 때마다 한 번씩 들린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거기도 그 칼국수집도 체인화 돼가지고 분점도 내고 그런 상황인데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희 오늘 전라일보에서 준비한 전북 오래된 마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다가 스토리텔링인데 그 스토리텔링 생각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그 저희 회사에서 준비한 뭐 취재 내용이나 필요성, 그다음에 추진 계획들은 뭐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취재 내용은 앞서 설명했다시피 지역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곳에서 우리의 마을, 우리의 부락, 우리의 동네를 더 알고 더 애착심을 가지고 생활하자.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취재 계획은 올 7월 1일부터 10월 22일까지인데 아마 10월 22일까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마 연말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14회를 나가기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8회 정도 지금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보도 내용 보면 뭐 전주하면 가장 유명한 게 전주 한옥마을입니다. 그 한옥마을 뭐 과거, 현재, 미래 또 한옥마을의 유래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그 꼭 전주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도 무슨 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황태거리도 있고 뭐 전주는 뭐 웨딩거리 뭐 무슨 길 했는데 그런 곳들 그 찾아가서 그 최소 30년에서 50년 살아 계셨던 그 주민들한테 애안도 물어보고 과거에는 어땠는지 그리고 또 그 마을 해설사나 마을 수사본을 통해서 도대체 이 마을의 이름의 유래가 무엇인지 이 마을에 또 특징이 있는 뭐 상징물이 있으면 그 상징물이 어떤 구전으로 내려오는지 또 설화는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해서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다 하려고 했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서 한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렇게 계획을 나가고 있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앞으로 나갈 그 기획보도 내용을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뭐 시간도 그렇고 저보다는 더 전문가이신 이따 마을 해설사분을 맡기게 되고 취재 활동하면서 좀 제가 느꼈던 거 그다음에 글을 쓸 때 어떻게 쓰면은 조금이라도 좀 더 남들이 보기 쉽고 이야기 쉽게 쓸 수 있을까라는 것도 그리고 또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감명까지는 아니지만은 뒤통수를 때릴 만한 어떤 내용을 보게 됐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이고 그런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분인데 정철이라는 카피라이터가 있습니다. 이분이 아마 35년 정도 카피라이터 생활을 했는데
뭐 당국대 초빙 교수도 오고 많이 하는데 이분이 가장 자기가 카피라이트한 부분을 갖다가 한 15년 전에 적은 내용인데 제가 우연찮게 한 5, 6년 전에 이 글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글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간단하니까 그 제목은 두 여자 이야기입니다. 한 여자가 있었다. 반장도 했다. 학생회장도 했다. 초, 중, 고등학교를 수석 졸업했다. 서울 법대를 들어갔다.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첫 여성 법무부 장관이 되었다. 외교통상부 여성인권대사가 되었다. 아시아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리더로 선정되었다. 1천만 서울시장 후보가 되었다. 그리고 또 한 여자가 있습니다. 또 한 여자가 있었다. 이름이 촌스러웠다. 가난했다. 등록금을 못 냈다. 울었다. 학교로 빚쟁이가 찾아왔다. 또 울었다. 운동권 남자와 결혼했다. 남편은 걸핏하면 구속되었고 그녀는 밥 먹듯 면회를 가야 했다. 아이를 갖고 싶었다. 실패했다. 남편 빚을 모두 떠안았다. 여전히 빚이 많다. 눈물이 많다. 이 여자는 누군 것 같아요. 대충 아시더라고요. 2006년도에 서울시장 출마한 강금실 장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한 줄 더 있어요. 상처가 많은 여자와 영광이 많은 여자, 두 여자는 강금실이라는 이름을 쓴다. 이 내용을 보면 간단하고 단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단문이지만 피상적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구차화가 되어 있어요. 딱 있는데 저는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내용을 기사 쓸 때도 인용하면 어떨까 했는데 노력은 하는데 기사 또 내용에 따라 더 틀린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작년 1월 달에 인용했던 기사를 한번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한 원고량은 한 7매 정도 되는데요. 작년 1월 달에 유난히 더웠습니다. 눈도 안 오고 와봤자 비만 조금 오고 그래서 써봤어요. 기사를. 맨 윗문장 저희들은 니드라는 표현을 하죠. 눈이 사라졌다. 겨울답지 않은 날씨 탓이다. 절기 중 가장 춥다는 소안에도 비가 내렸다. 당연히 올해 전북 지역 적설량은 0이다. 유별난 날씨 때문에 이상기후라는 말도 나온다. 겨울 특수가 사라질 판이다. 그러면은 니드는 그거잖아요. 앞으로 기사 쓸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하는 건데 쓰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눈이 사라지면서 기후도 이상하고 눈이 사라지니까 스키장도 안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외투 장사도 안 되고 그래서 나머지는 기사를 풀었고 니드만 이렇게 썼었죠. 근데 이렇게 썼더니 데스크에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야 이게 뭐야? 니드요. 야 니드가 한 문장이지. 너 문장이 몇 개야? 7개네? 근데 쉽네? 대부분 저희들 글을 쓸 때 그러거든요. 글을 쓸 때 읽었던 앞 내용이 생각이 안 나거나 그 다음에 읽다가 숨이 차면 안 된다. 이게 단문으로 쓸 때 구체화를 시켜라. 그런 내용이 있어서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뭐 전문가나 교수나 뭐 박사학위 그런 것도 전혀 없는데 한 20년을 넘게 생활하다 보니까 글 쓴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쉽게 생각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내가 봤던 거, 내가 들었던 거, 취재했던 것이 머릿속에 있어요. 근데 머릿속에 있는 걸 50cm 앞에다가 그대로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를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해도 제가 그 좋은 글은 아니지만은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또 그 정철이라는 분이 제가 그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좀 재밌는 것들 많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아파트 건물을 짓거나 굉장한 건물을 짓을 때 주변이 많이 시끄럽잖아요. 데모 오고 먼지 날리고 햇빛 가린다고. 그러면 대부분 주민들은 프랑카드를 붙이죠. 거기에 시도의원이 나와서 같이 힘도 보태고. 대부분 이렇게 쓰잖아요. 아파트 코앞에 초고층 건물이 웬 말이냐. 시민의 삶을 짓밟는 건축주는 각성하라. 당장 물러가라.
재미없잖아요. 누구나 어느 지역에서는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정철 씨는 이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아이들이 햇볕을 받고 자라날 수 있게 한 뼘만 비켜주세요. 그랬더니 이게 이슈화가 되고 그다음에 또 뉴스에도 나오고 해서 결국 그 초고층 건물은 높게 안 짓고 니은자로 지었답니다. 햇빛이 들어오게끔. 뭐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은 내용이라서 오늘 주제하고는 별 상관이 없지만 한번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술맛과 밥맛은 술하고 음식의 맛은 10%고 누구랑 어떻게 마시고 먹는가에 따라서 나머지 맛의 90%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생각해 좀 좋겠고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전어는 그러잖아요. 기름기 많고 가시 많고 그다음에 잘못 구우면은 맛없고. 근데 예전에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집 나간 며느리도 오게 한다. 그래서 국민 생생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요즘 화장실이나 관공 화장실 가면 많이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합시다 했어요. 그게 태반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반발자국만 앞으로 와주세요. 깨끗이라는 표현하고 깨끗이하고 반발자국하고 차이가 뭐예요? 깨끗이는 좀 추상적이잖아요. 반발자국은 구체화된 거잖아요. 그런 좀 글을 쓸 때 피상적이거나 부사나 형용사보다는 구체화시킬 수 있는 단어를 골라서 그리고 짧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좀 어떻게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겠는데 벌써 20분이 후두둑 지나갔습니다. 말도 많이 더듬고 긴장도 많이 되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그 전라일보에서 그 기획 취재할 때 준비했던 동영상이 한 10분짜리 되는데 그 10분짜리 본 다음에 10분짜리를 시청하신 다음에는 우리 이선주 마을 술사님께서 현장에서 직접 했던 내용, 우리 전주 지역에는 어떤 게 있고 어떻게 설명하는가 그것도 한번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아마 저보다는 100번 더 전문가이실 겁니다. 저는 이제 내려가고 이제 동영상 시청하고 그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 풍남동입니다. 어디냐고요? 전주 한옥마을 하면 다들 아시겠지요? 조선 왕조의 역사를 간직한 경기전이 있고 선비정신이 살아있는 향교가 있는 곳. 한 해 1,000만 명이 찾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전통과 현대의 모습이 자연스레 섞여 더 매력적인 곳이죠. 전북의 오래된 마을들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전라일보가 전북 지역의 오래된 마을의 역사와 현재를 살펴봅니다. 전주 풍남동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중앙동과 더불어 행정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전주시의 대표적인 옛 도심인 풍남동에는 조선 왕조 태조 이성계를 비롯한 왕들의 어진을 모시고 재례를 지냈던 경기전과 이성계가 외적들을 무찌르고 복귀하는 중간에 머물렀던 오목대가 있습니다. 그만큼 오랜 역사와 소중한 문화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곳을 찾는 많은 사람들, 어떤 이에게 추억이 되어주는 공간이지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던 이곳, 이제는
빼곡하게 들어선 상점과 민박집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원래 한옥마을에 살던 주민들은 많은 변화를 겪어야 했죠. 역사의 공간에서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없이 살아도 정겨웠던 동네를 기억합니다. 풍남동 한옥마을에서 살며 변화의 과정을 지켜본 주민들의 애환을 들어봅니다. 간판을 보면 아시겠지요? 얼마나 긴 세월 저 자리를 지켰을까요? 지역 주민은 거의 떠났어. 이 거시한 게 이제 자기들 그 거시 가지고 그때 집값이 올랐잖아요. 바짝. 그런 게 팔고 거의 다 떠났어. 지금 여기 그대로 거주하고 사는 사람이 제대로 몇 명 안 돼요. 이제 있어봤자 노인네들 하나씩 있는데 이제 내 이 주위에서 나보다 더 작은 양반은 김춘의 그 양반하고 남자들로서는 양안동 하나 둘 셋 나보다 한두 살씩 더 자신 양반은 그밖에 없는 게비요. 그리고 이제 나도 지금 84시거든. 뭐 이러고 사는 거지 뭐. 그런다고 내가 지금 어디 뭐 이것을 문을 닫을 수도 없잖아. 그리고 이대로 그냥 어째도 못하고 이러고 하고 있는데. 여기 온 지가 지금 35세 왔을 것 같고 그렇게 되었으니까 몇 년 되었어요? 50년 되었어요? 54년 되었는 것 같다. 그렇게 되어버렸어. 그러니 뭐 한심하지 뭐. 큰애가 우리 큰애가 시방 69이요. 가가 한갑진갑 다 지내고 있죠. 다 가가 늙어버렸어요. 뒷집으로 쭉 있었는데 다 집 팔고 이사 갔어요. 그래갖고 아는 사람도 없고 삭막하게 살아요. 여기서 살으니까. 나도 늦고. 근게로 이제 또 좀 몇 명 나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죽어버리고. 그리고 동네야 좋아졌지요. 근데 사는 건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거시기니까 이 근방어가 슈퍼도 없고 멀어요. 시장도 멀고 안 좋아요. 사는 건 안 좋아요. 근데 환경은 좋지, 공기는 좋고 좀 마트도 생기고 여가 살림을 이 공기는 좋아요. 근데 살림하기는 안 좋아. 장사도 안 들어와요. 여기는 살림집이 별로 없으니까. 아마 그 당시에 그 평준화 되기 전에는 전주 북중이라는 학교가 있었어요. 전구와 딸린 중학교. 그래서 거기가 그 인류중학교죠, 전라북도에. 그래서 거기 가려고 시험들 쳐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거의 전라북도 수재들이도 갔던 전주 북중, 전주 여중 다 그랬던 데인데 이것이 5.16 나고 없었죠. 인류 중학교를 없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고등학교만 놔두고 중학교는 없어진 거예요, 지금. 이 아마 북중, 전여중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원래 그 당시에 전주 인구가 15만, 20만 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주를 많이 떠났죠. 이게 다들 이주하신 분들이라 전주 근방에서 이주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자세히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가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남겨있겠죠. 없어졌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만 남게 됐는데 그 고등학교도
일단 전주에 학교 자체가 몇 개 없었어요. 동서남북중학교가 있어, 4개. 4개에다가 남자학교, 신흥학교, 기전학교, 성심학교, 요 정도. 그 다음에 나중에 영생학교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고등학교는 전고, 공고, 상고, 농고, 그 다음에 신흥고, 영생고, 이렇게 있었어요. 이 학생들이 또 별로 없었고, 인구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생각하면은 그런 것이 있었는가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도 70 넘은 사람들은 그때 그 시절 얘기를 하거든요. 얘기를 하는데 뭐 지금은 그 자체를 모르니까 얘기가 안 되죠. 지금 요즘 아쉬운 것이 한옥마을이 있기는 있는데 여기 향교까지는 오지도 않고, 또 저희가 한병루가 있는데 그 한병루까지도 활성화를 더 시켜주면은 여기에 있는 우리의 전주의 자원, 향교도 있고 또 한병루도 있고 그 문화적인 자산이 이 근처에 많이 있어가지고 더 전주 한옥마을에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하나의 재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지역의 개발을 조금, 관광 개발을 좀 더 해주셨으면 바람입니다. 네. 다 떠나갔다. 자신의 공간을 내어준 한옥마을 사람들의 솔직한 이야기가 애잔합니다. 개발과 변화의 과정을 겪어오며 살고 있는 한옥마을 주민들의 이야기에는 아쉬움이 많이 담겨 있어 보이네요. 전주 한옥마을은 조선시대 말부터 지역의 학자들이 거주하며 학문을 익히고 후학을 양성하던 공간이고, 우리 조상들의 전통적인 삶이 간직된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삶이 녹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어느 것도 이곳 한옥마을 주민들보다 중요하진 않겠지요.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 골목 곳곳에 새겨진 추억들도 하나하나 지워질까요? 없이 살던 어려운 때, 이웃 간의 정이 소중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의 진솔한 목소리에 우리가 조금 더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지금 아닐까요? 네, 고도 전주시의 애환을 담은 동영상 감사히 잘 봤습니다. 발제를 해주신 김장천 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선주 전주시 다가동 마을술사님께서 발제에 대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발제자분께 전달해서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다가동 마을술사 이선주라고 합니다. 우리 다가동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은 현장으로 못 가시고요. 우리 텔레비전의 TV를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가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PPT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다가동 전 지역을 소개를 합니다. 다가동은 전라가명이 앞에 보이시나요? 이 전라가명과 완산교를 잇는 거리가 바로 약정거리가 되겠습니다. 이곳이 첫 번째 소개를 할 코스이고요. 두 번째 코스가 바로 그 옆에 있는 선자청이 되겠습니다. 선자청을 지나면 바로 차이나타운이 있죠. 차이나타운을 지나서 서문교회, 아름다운 종이 있는 서문교회와 대군교를 건너서 지금은 다가교라고 합니다. 대군교를 지나서 천양정가 조금 걸어 빙고리까지 오늘 여행하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출발해 보시도록 하죠. 네, 제1코스 약정거리입니다. 또는 양녕거리라고도 부르는 곳이죠. 이곳은 효종 임금인 조선시대 때 17대 왕이었던 효종 임금님께서 지으신 거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는 특수시장이 열렸어요. 효종 임금님은 인조 반정 때 병자호란 때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가시면서 소현세자와 함께 10여 년에 가까운 세월을 볼모로 잡혀가시죠.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이분이 나중에 소현세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두 번째 복림대군이 왕이 되었을 때 이분은 북친 정책을 펼치십니다. 보통 정책을 펼칠 때에는 2년 안에 펼치는 정책이 큰 거죠. 2년 안에 북친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발표를 하세요. 그 이야기는 약정거리가 왜 생겼느냐 그걸 살펴보았을 때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우리 병사들이 아프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어라는 의지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양녕거리, 약정거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 거리는 300여 년 동안에 변함없이 번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미래유산 26호로 김승수 시장님께서 만드신 거죠. 미래유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미래 세대에게 전달해 줄 만한 가치가 있다. 그 중에서 유용과 무용의 건물들 중에서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전달해 주어서 이래 100년 뒤에는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미래 세대에게 남겨주는 우리의 재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43개의 미래유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기에 약을 다릴 때 썼던 지금 항아리가 보이시나요? 네. 이 거리는 지금도 많은 약재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여러분은 보시는 바와 같이 왜 이곳에서 양녕거리를 만들었을까? 전라가명이 있었던 곳이에요. 아까 전라가명서부터 완산교까지의 거리를 약정거리, 양녕거리라고 했잖아요. 전라가명이 어디입니까?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까지 가달했던 그 포넓은 호남의 제일 가는 수부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깊은 산이 많았어요. 산세가 깊었죠. 저항이라는 것도 우리 일상 지금은 잘 쓰이는 약재이기는 하지만 그때는 저항 같은 경우 또 그 밖에 인삼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1년을 말 그대로 반년을 약을 캐러 가고 반년을 약을 사러 가는 그분들의 고통을 줄여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정거리 1900년대에는 폐쇄가 됐어요. 그러다가 1924년에 다시 부활을 하게 되었죠. 언제 부활을 했냐면 음력 동짓날 초하루서부터요. 석 달 부문까지 특수시장이 열렸다고 합니다. 늦게 들어섰어요. 우리 전주는. 그런데도 대구, 전주, 원주까지 양년시가 3대 손꼽히는 곳이 있었는데 1930년대에는요. 우리 전주시가 최고의 판매액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판매액을 올리는 데에는 정부의 지원이 있었겠죠. 기차표를 할인을 해줬어요. 기차표 할인, 무료 임대까지. 그러니 그 싸게 생긴 그 생략을 가지고 많이 저렴하게 여러분들에게 베풀 수 있었던 거예요.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44년에 조선 총독부의 명령에 의해서요. 생략을 폐쇄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생략 통제령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생각해 보니까요. 1950년대에는 한국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어려운 시기에 누가 아무리 폐쇄령이 내렸다 하더라도 누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생략을 캐오고 또 그것을 먹겠다고 전쟁통에
피난 가도 모자를 파네. 전쟁통에 그걸 누가 사서 드시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여기에서 기죽을 전주가 아니죠. 1999년에 한방 엑스포로 비빔밥 축제와 함께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아쉽게도 지금은 문을 닫은 상태죠. 자, 이렇게 1930년대에는 최고의 판매액을 올렸던 우리 전주. 그래서 1932년에 박계조 기념비가 탄생을 합니다. 박계조 외에 다른 분들이 굉장히 이곳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게 손꼽혔던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래유산 26호로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제2코스 선자청. 바로 이 붉은 선자청이 있는 곳에 가면은 바로 차이나타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정거리는 다가동 1가 1번지 바로 건너면 선자청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라가명의 내부 모습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전라가명의 내부 모습을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바로 이곳에 선자청이 있죠. 전라가명은요 굉장히 컸어요. 전주 부성이 18만 평이었다면은 12,000평에 달하는 이 전라가명은요 지소도 있었어요. 종이를 만드는 곳이 있죠. 아, 그러고 보니까 전주는 한지가 유명한 곳이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네, 인방, 책을 만드는 곳도 있었어요. 전주는 창이 유명한 곳이에요. 풍류와 낭만을 즐기는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발달된 창이 있었죠. 심청가, 춘향가 모두 완판본 소설책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많이 소설책이 등장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바로 부채가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단오날 임금님에게 진상을 했던 단오 부채가 있죠. 문헌 중에 가장 오래된 부채를 찾아봤더니요. 후백제의 견훤이 고려 왕건에게 선물을 한 공작선이 있습니다. 공작 부채가 있어요. 그런데 역사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후백제 견훤이 고려 왕건에게 부채를 바쳤다. 역사는 남아있는 자의 승리품입니다. 그때 당시는 바쳤다가 아니라 여러분 선물을 준 거예요. 후백제의 견훤이 군사력이 그때 당시는 더 좋았어요. 지리산의 대나무 화살과 그리고 전주의 부채를 주었죠. 전주에는요 임금님께 진상했던 단오 부채가 있어요. 임금님이 여름에 시원한 부채를 붙이시면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말 잘 듣는 신하, 자기에게 협력적인 신하에게는 부채 선물도 주셨다고 합니다. 임금님에게 주었던 부채는요 50살이에요. 말 그대로 부채선이 50살이에요. 그리고 임금님과 왕실에서 쓰는 부채인 거죠. 이게 부채살이 40살이다. 그러면은 사대부가 외출할 때 썼던 부채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30선은 아녀자들이 또 아녀자들은 단오 부채를 썼고요. 30살에서는 발구들 일반 시민들이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위에 있는 이 부채는요 대모 합축선이라는 부채예요. 이 박계호 선자장님은 이 대모 합축선을 만드셨던 분이기도 한데요. 무형문화재죠. 이분은 대모 합축선을 만드셨는데 이 변죽되는 이 부분을 거북이 등껍질로 얇게 포를 뜹니다. 그래서 거북이 등껍질로 그 변죽을 감싸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고가의 기술로 발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의 부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분의 작품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밑에 있는 빨간 부채가 보이시나요? 바로 이것이 영화 여러분 간상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간상이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김혜수라는 요요만 배우가 검은 한복을 위아래 입고 빨간 부채를 막 이렇게 붙이면서 다니는 모습이 나옵니다. 영화의 거의 첫 장면에 나오다시피 하는데요. 그곳에서 협찬을 했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박계호 선장장님은요. 2014년도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 왕실 합축선 4점을 선물을 드린 것도 유명한 것도 있죠. 아름다운 코스 차이나타운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감탄을 하냐고요? 전동성당 때문인 거죠.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3개의 성당이 있다면
하나, 명동에 있는 명동성당, 서울에 있는 명동성당, 두 번째 대구에 있는 계산동성당,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전주에 있는 전동성당인 거죠. 붉은 벽돌이 보이세요? 이 붉은 벽돌과 해지는 저녁 노을이 지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붉은 벽돌을 지었던 빨간 벽돌의 하교 기술자들이 중국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1908년에 첫 삽을 띄었던 전동성당이요. 다 지어지기까지가 23년이라는 세월이 걸리거든요. 긴 세월이죠. 그분들이 그래서 3, 3, 5 모여서 만든 것이 바로 차이나타운입니다. 자, 차이나타운이 완성이 됐어요. 의식주가 해결이 되어야 되겠죠? 네, 거기에는 많은 음식점과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가 바로 중국 하교 소학교가 되는 거죠. 지금 밑에 저하고 인터뷰를 하는 유영배 하교 이사장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학교 안에 들어가면은 좀 넓은 이렇게 운동장 치고는 좀 좁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내분 학교에 다녔던 학생들이 120명 정도 되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넓은 곳이다. 그리고 이곳은 많이 발전을 했었다. 80년도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트로트 좋아하세요? 트로트 여왕제 우리 주현미 씨가 3학년 때까지 여기를 다녔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당연히 유영배 학교님의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내용인 거죠. 자, 차이나타운의 거리입니다. 부채살 모양으로 이쁘게 거리가 조성이 되어 있죠. 250m 거리 정도에서 1980년대에 아마 올림픽을 기준으로 해서 지중화 사업이 연결이 되면서 전깃줄도 땅속으로 다 묻어버리고 이렇게 거리를 다듬었죠. 그쪽에 차이나타운의 거리를 한번 보실까요? 차이나타운 앞에는 중국의 용 모양으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양을 보면 중국이다라는 나라를 떠올릴 정도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 장식품일 거예요. 그런데 맨 끝에 성강교회, 서문교회 앞에 보면은 장식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기아지붕으로 좀 되어 있죠. 네, 용은 아마 뱅가일 거예요. 뱅가는 이 교회에서는 금지되는 사악한 동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네, 그 거리를 우리 사연들의 이야기들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시죠? 네, 그래서 교회에서 아마 이것을 반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강교회 앞에는 이렇게 다른 장식이 유일하게 남아있죠. 자, 폐서문과 소주가 이 전주 부성의 식곡병풍토에 의하면은 전주 그 부성을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이 1872년대 정도에 찍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보면 풍남문만이 지금 남아있는 풍남문만이 남아있고요. 이쪽에 서쪽에 있는 폐서문, 북쪽에 있는 공북문, 완동문이 모두 1905년 을사늑약에 의해서 성벽이 부서지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 시민들은 좀 버텼어요. 1907년서부터 11년 사이에 전주 성벽이 무너지면서 아까 우리 전동성당 잠깐 보셨죠? 정동성당에 이 주춧돌 밑에 계단이라든지 주춧돌에 쌓여있는 돌이 전주 부성에서 무너진 돌로 재활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전주 부성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 폐선문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장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폐선문이 유일하게 이 사진은 풍남문은 많이 남아 있어요. 남쪽의 문은 많이 이렇게 자랑거리로 지금도 남아 있으니까요. 그쪽에 사진은 많이 있지만 폐선문을 구하기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폐선문에 그 문이 있지요. 그리고 이쪽에는 풍패지간. 지금의 객사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풍패지간이 있던 곳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전주 부성 밖에 여기 하얀 줄이 보이시나요? 이 길이 바로 차이나타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굉장히 나무들이 많이 있는 걸로 보이시죠? 그때 당시 조선시대 당시에도 정원 도시를 꿈꾸었다라는 걸 우리가 보실 수가 있네요. 지금의 이 차이나타운에는요. 페루가 중국 소주시에서 자매 결연을 맺어서 우리 전주 차이나타운과 자매 결연을 맺어서 페루라는 큰 장식을 저희에게 보내주었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 하나.
우리 전주 시민들이 옛날 분들은 핸드폰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 서로 친구들에게 만나자고 약속을 할 때 우리 차이나타운에서 만나 하고 이야기를 하면 길이 어긋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페루가 있는 곳이 그쪽 분들은 차이나타운의 거리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차이나타운은 아쉽게도 바로 두 블록 더 뒤에 있습니다. 원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차이나타운에 페루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 그 이야기는 그때 당시 페루를 가지고 왔을 때 그 자체 그대로 제작을 해가지고 가져오셨대요. 그런데 차이나타운에 세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시민들이 반대했던 거예요. 상가에 간판이 가려질까 봐. 굉장히 아쉬운 결과를 맺었죠. 제가 여기에서 마을술사와 해설사의 다른 차이점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바로 인터뷰였어요. 해설사는 역사의 이야기 속에서 진실된 역사의 이야기 속에서 스토리텔링을 얹은 것을 해설사라고 하죠. 재미있게 이야기를 꾸려나가는 사람들. 그런데 마을술사는 달라요. 마을술사는 동네에 사시는 저처럼 어르신들이 모여서, 물론 저는 어르신은 아니에요. 저처럼 어르신들이 모여서 마을에 사는 자기 동네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게 마을술사예요. 그래서 마을의 역사, 문화시설들을 모두 기록으로 남기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마을이 발전하기를, 콘텐츠가 잘 개발이 되도록 우리 관광하시는 분들과 함께 짜는 것이 바로 마을술사다. 조선시대 때에는 정기수라고 부르기도 했었죠. 마을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정기수였잖아요. 전주에는 정기수라는 새로운 직업이 탄생이 됐었죠. 그래서 그 말을 이어서 지금의 현실에 맞게끔 마을술사라고 이름을 명했답니다. 저는 다가동 마을술사인 거죠. 네, 지금 이 등록문화재 174호에 해당되는 왕국민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요, 보시는 바와 같이 체격이 굉장히 크신 분이에요. 연세가 84시 되는데도 불구하고 키가 180에 가깝고요. 몸무게가 100kg가 넘는다고 하셔요. 이분은 진짜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의 모습을 그대로 느끼게끔 하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포목상점의 바로 주인이신 거죠. 할아버지 때 아버지가 손을 잡고 6살 때 우리 전주 산동에서 오셔요. 산동에서 오셔서 전주에 자리를 잡죠. 그리고 1920년대에 포목상점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오래된 역사이다 보니까 이분은 지금 84시 되셨어요. 지금은 대만에 몸이 편찮으시고 자식을 보러 가기 위해서 대만으로 지금 가 계신데요. 이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등록문화재가 지정이 되고 나서부터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느냐고 제가 여쭤봤더니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이 샌대요.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당연히 물이 새겠죠. 그런데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이발소에 제가 한번 방문을 했더니 비가 오는 날 방문을 했더니 진짜로 주전자를 서너 개를 받쳐놓고 손님을 맞으셔요. 이 최기준이라는 이분은요. 현대 이용호는 아침에 일찍 문을 여세요. 새벽에 나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찍 이발소를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 2시 정도가 되면은 한창 붐빌 때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문을 닫으세요. 그러니까 이분을 만날 때는 우리 새벽에 한번 새벽 운동을 하러 가시면서 별을 보시면서 이발을 하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천일인쇄소의 조용호 사장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말씀을 들어보면은요, 1980년대에는 굉장히 살기가 좋았대요. 지금은 구도심으로 묻혀 있지만 다가동이 그전에는 굉장한 발전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다 갖췄기 때문이에요. 인쇄소 사장님이시잖아요. 청첩장을 여기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잖아요. 청첩장을 바로 찍어낼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예식장, 전주 예식장, 코리아 극장 예식장으로 이름을 바꾸기도 했고요. 예식장도 있었어요. 바로 앞에. 자, 예식장도 있었죠. 청첩장을 찍을 수 있는 곳도 있었죠. 그리고 웨딩거리, 주당거리 지금도 남아 있잖아요. 지금은 많이 빠졌지만 웨딩거리, 주당거리도 유명했던 곳이고 또 폐물도 할 수 있었던 이 시계점. 네, 폐물거리를 하셨던 이창호 구단을 키워냈던 이 시계점도 바로 그곳에 있죠.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거, 차량의 주차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그 거리를 피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서문교회에서는 자연스럽게 그 앞에 있는 서문교회에서는 평일에는 일반 시민들에게 주차장 거리를
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다가동에 구경 가야겠어 하고 오시면은 서문교회 살짝 세워놓고 오셔도 되겠습니다. 무료예요. 자, 네 번째 코스로 서문교회가 있습니다. 이곳은 은송이 교회가 최초에 1894년에 전주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은송이 교회의 뒤를 이은 교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대 목사님이셨던 존킴 목사님과 메리 레이번 여사님이 보이시죠? 전주 기전여고 초대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이분이 안고 있는 자녀들을 볼까요? 지금 3남 1녀가 있는데요. 사진에 잘 보이시나요? 네. 그런데 존킴 목사님과 이 3남은 모두 젊은 나이에 요조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메리 레이번이라는 여사님은 이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돌아가세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미국 태평양을 건너가요. 인천 제물포로 오시죠? 금강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이 소달구지로 90cm가 넘는 종을 이끌고 지름 90cm가 넘는 종을 이끌고 바로 서문교회로 오시죠. 처음 100년 뒤에 기념 행사가 있었어요. 예배가 있었었는데 1894년에 은성리 교회로 문을 열었으니까 1994년도에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었는데 아까 메리 레이번 존킴 목사님의 이 딸이 살아서 결혼을 하고 그 아이들을 이끌고 우리 전주를 방문하세요. 그것이 바로 역사인 거죠. 옆에 그 사진을 한번 보이시나요? 이 사진에 보면은 종각탑에 6m 80cm에 달하는 이 종탑과 함께 종각이 세워집니다. 그때 당시 만들어 왔던 이 종이 일제강점기 시대 때 전쟁 무기로 공출이 되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전주 시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다시 종을 세워놓습니다. 종소리의 은은한 종소리는요. 멀리 20리 밖에도 들렸다고 하네요. 아까 서문교회 제가 깜빡 잊었었는데 서문교회는요. 우리 현재명이라는 작곡자 혹시 기억하세요? 시인이자 작곡자 현재명 시인이 그 신흥 고등학교 교사로 있었을 때 성가대 지휘도 하셨던 큰 교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서문교회를 지나고 나면은요. 대군교, 다가교가 보입니다. 자, 그 1900년대, 60년대, 70년대의 모습이죠. 전주천의 모습입니다. 빨래를 하시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이때는 소가 깊지 않았어요. 제방에 쌓아지지 않을 때예요. 조그만 비가 내려도 온 동네는 물범벅이 되고요. 모든 시설들이 물에 떠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죠. 지금의 전주천은 어떤가요? 일급수 생태계 보건 사업에 의해서 일급수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죠. 이곳에서는 제가 얼마 전에 시리 가족도 봤어요. 아빠, 엄마, 그리고 새끼 수달. 네, 시리도 보았죠. 네. 넝마주의가 물건을 아까 홍수가 내리면 난리가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전주천의 넝마주의가 저는 어렸을 때 넝마주의를 봤어요. 이분들이 비가 오면은 떠내려가는 돼지, 과일, 수박들을 캐치하는 거예요. 집게로. 위험하죠. 빗속에. 그런데 이분들은 그거 아니면 먹을 기회가 없으니까 주워서 건져서 목숨을 걸고 건져서 네, 음식을 해 모았다고 합니다. 자, 대군교, 다가교를 대군교라고 했었죠. 신사참배를 하기 위해서 갔던 곳. 여러분들은 어떤 다리를 기억하세요? 80년대에는 한참 민주주의 운동이 일어났을 때잖아요. 그때는 투쟁의 다리라고도 불렀대요. 신흥고등학교 기전여고 학생들은 믿음의 다리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예배를 보러 서문교회를 가려면 이 다리를 건너서 갔어야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조선시대에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사마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네, 바로 공부하러 가기 위해서 네,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사마교라고도 부르기도 했었죠. 자, 우리의 마지막 코스 천양정이 있습니다. 빙고리까지 있나요? 자, 이 천양정은요. 순조 30년 때 세워진 것이 마지막입니다. 원래는 숙종 38년 때 세워졌는데요. 아까 전주천에 홍수가 내리면 모든 것이 떠내려갔다고 했었죠. 제방을 만들기 전에는요. 홍수로 떠내려갔어요. 숙종 38년 때 만들어진 것은요. 그리고 그 떠내려가자마자
다가교 바로 그 옆으로 해서 다가정이라는 할터가 또 다시 생겨요. 그 뒤에 보면은 지금의 공중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 뒤에 보면은 안각서에 벽에다가 바위에다가 다가정이라고 정확하게 써져 있어요. 아, 전주 부성에 김삼민이라는 분의 무사였었죠. 김삼민의 밭에다가 다가정을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다가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 군자정, 읍양정이 있었죠. 군자정은 지금의 기령당으로 그 양로원 최고의 오래된 양로원 기령당으로 지금 쓰고 있고요. 읍양정은 부속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사택이죠. 그 사택으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순조 30년 때 지어진 우리 천양정이 다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다가교를 가시기 전에요. 대군교 그쪽에는요. 주동이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 영조 때 간찰사였던 홍락인이 폐선 문루에 올라서서 이렇게 서쪽 풍경을 구경하고 있는데 지금의 구 전주극장 서쪽 모퉁이에 은행 공선수, 대공선수라고 불리는 큰 은행나무가 있었거든요. 그 은행나무에 나룻배와 달구지가 나란히 메어 있는 곳이라는 표현이 폐선 문루기에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그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가장이 아닌 거죠. 바로 전주천에도 나룻배를 띄울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수심이 낮아 보여요. 한번 다시 보실까요? 이렇게 수심이 낮아 보이지만 조선시대 때에는 소가 깊었다고 합니다. 소가 깊었다는 이야기는 웅덩이가 깊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룻배를 띄울 수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전여자대학교하고 옹골 마을 사이가 주동이었다, 배마을이었다라고 보시는 것도 이유가 되실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그 천양정 옆에 은행나무, 큰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보호수예요. 이 느티나무에 얽힌 사연을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느티나무 주변을 삥삥삥삥 돌면서 기도를 드리고 만지면은요 아들을 못 낳았던 분들도 아들을 낳을 수 있었다고 하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곳의 특징을 하나가 또 태백장이라는 기생집이 있었던 곳이기도 해요. 마지막 기생이 가곡진이라는 분이 군산에서 의료사고로 돌아가시죠. 그리고 나니까 그 70년대를 기억하시고 있는 저희 마을술사 분들 중에서 그 일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셨는데요. 말씀을 듣자 하니 속옷 차림으로 기생들이 그 운구 행렬을 뒤를 쫙 따라서 가는 아주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슬픈 표정을 짓는 이유가 있죠. 바로 창국로 신사참배를 요구를 받았어요. 다가공원에는 신사참배가 있었던 곳이 있었죠. 그곳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라보시겠어요? 너무나도 아름답죠. 다가공원이 어떤 곳이냐고요? 전주 팔경이 있는 곳이에요. 전주 팔경 중에 다가사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눈을 감고 조용히 말을 한번 음미해서 들어볼까요? 송중기처럼 잘생긴 풍요와 낭만을 아는 한량들이 화려한 도포자락을 휘날리면서 하를 쏩니다. 그곳에서는 전주 기생들답게 구성지게 소리를 내고 있죠. 가야금을 뜯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5월에 피는 이팝나무가 흐드러지게 피었다가 봄바람이 못 이겨서 우수수 떨어지면 전주천은 장관을 이루죠. 그것이 바로 다가사우입니다. 아름답죠. 잔치에 전주 부침개가 빠지면 또 말이 안 되죠. 자, 전주 부침개를 먹으면서 그 옆에는 아낙네들이 빨래터에서 빨래를 합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기다리면서 멱을 감고 있죠. 아름다운 곳 다가공원. 그것이 바로 다가공원에 있는 다가사우입니다. 그 아름다운 풍경을 뒤로하고 창국로를 걸어서 올라가면은요 신사참배를 강요받았던 곳이 나옵니다. 전주에서는 신사참배는요 높은 곳에다 세워두는 특징이 있어요. 전주 시내가 훤히 보인다는 뜻이겠죠. 이곳에 가시면 지금은 이 신사참배의 형태는 남아 있잖아요. 그러나 아까 석등에 보시면은 이 석등이 바로 그 신사참배를 하기 위해서 대군교로 걸어갔던 곳의 불빛과 그 모양을 그대로 갖추고 있죠. 이곳에서는
가람 선생님의 시비가 적혀져 있고요. 강암 송송영 선생님의 글씨로 이 시비를 걸어놨는데요. 여러분 송송영 선생님하고 가람 선생님하고는 연도가 안 맞죠. 그때 당시는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에 의해서 글씨를 다운받습니다. 송송영 도지사, 송하진 도지사님의 아버님이 바로 그 강암 송송영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작품들을 저희가 컴퓨터로 다운을 받은 다음에 그래픽 디자인에 의해서 글씨를 새겨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람 시비의 아름다운 시와 함께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코스예요. 너무 아쉬운데 저희가 시간이 정해져 있는 이상 뭐 길게는 못 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방문해 주셔야지만 정말 현실감 있게 그거 다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하고 약속하시는 거죠? 다음에 꼭 한번 놀러 오세요.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가 공원에서 지금 내려오면은 계단이 이렇게 펼쳐져요. 계단이 펼쳐지는 곳이 엄마랑 아가랑이라는 어린이집에 연결되는 집이에요. 이곳이 바로 석빙고에 빙고리가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고장의 마을 이름이 빙고리라는 마을이에요. 아, 어른과 관련이 돼 있구나. 우리가 알 수 있죠. 옛날에 예수병원이 있었던 구 엠마병원 그쪽 자리에는 굉장히 깊은 산이 있었던 거고 그 산 동굴 사이에 몇 군데에 이 석빙고가 존재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없어지고 사적, 뭐 보물, 등록문화재 그 기록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빙고리는 어떠한 현판도 어떠한 보물 지정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어린이집 엄마랑 아가랑이라는 어린이집에 그냥 아이들이 들어가면 위험하니까 이렇게 가려놓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저하고 같이 가시면은 언제든지 오픈을 해주세요. 빙고리의 얼음은 소가 깊었던 다가 천변에서 얼음을 캐내서 겨울에 묻어두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여수 공판장이라든지 군산에 있는 수산시장에 얼음을 대주는 거죠. 여름 내내 신선하고 깨끗한 그런 생선을 여러분들이 드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지인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제가 알고 있는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 옛날 냉장고가 없었던 시절에 나는 시원한 여름 냉국을 먹을 수 있었어. 그 이유는 석빙고에서 보관되어 있던 빙고리에서 보관되어 있던 얼음을 캐다가 드실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얼음을 들고 가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아저씨의 모습이 보이시죠? 11cm가 넘지 않으면 얼음치게도 끼지도 못했대요. 그 이유는 이 전주천 주변에는 소가 깊었다라. 그래서 배가 떠다닐 수 있었다라고 연결이 되는 거죠. 지금은 생태계 복원 수화 작업에 의해서 깨끗한 7수의 물이 흐르고 있고요. 여러분 오늘 내용 정말 아쉽습니다. 저는 더 여러분에게 많은 이야기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시간이 없는 관계상 오늘 간단하게 소개 말씀드리고요. 자, 현장으로 오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 많은 재미나는 이야기 보찜 속에서 꺼내듯이 하나씩 꺼내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가동 마을술사 이선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주시 다가동 마을을 아주 코스별로 아름답게 묘사를 해주신 우리 이선주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채팅창에 뭐 질문 들어온 거 있습니까? 네, 아마 온라인 토론회에서 미처 이에 대한 시청자들께서 생소한 관계로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후라도 질의를 해오시면 발제자분께 연결을 해서 늦게라도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컨퍼런스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전라일보 김장춘 부장님과 보충 설명을 해주신 이선주 해설사님, 그리고 프로그램 기획에 애써주신 신문사 관계자 여러분, 또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참여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 지역신문 컨퍼런스 특별 세션 1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김찬영 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